화가 나는 포인트가 뭐냐면, 감정이 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그렇게 된 게 다 내 탓인 것만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다. 같이 한번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얻었다.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유쾌한 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자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생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덜 힘들까 같이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토록 솔직한 거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번에 에세이 쓰신 이유 여쭤볼게요. 네, 내 똥꼬를 책임져라. 어떡할 거냐 하시는 그런 댓글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엄마로서 저희 두 아이를 길러오면서 제가 교실에서 봤던 모습들, 또 교실에서 상담하면서 봤던 많은 학부모들의 모습, 그리고 저보다 먼저 아이를 키워가시는 선배님들의 모습, 또 제 주변에 똑같이 불안해하고 예민해하는 그런 엄마들의 모습, 그 불안한 마음들은 이것들이 나만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한 건 아니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보통 많은 구독자님들, 제 독자가 되어주시는 분들이 저를 볼 때는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선생님은 되게 담담하고 흔들리지 않고 여유롭고 또 멋있게 우아하게 육아를 하고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제일 예민하고 불안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것만으로도 많은 위로와 공감과 또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 속에 다정한 관찰자가 여러 번 등장해요. 어떤 표현으로 쓰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실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을 제가 식탁에 앉아서 주로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움직이는 동선 안에 제가 없을 때가 많아요. 주로는 빠져있는 상태에서 약간 영상을 보는 느낌? 이렇게 거리를 떼고 보면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뭔가 탐탁지 않기는 한데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 막 뭘 해줄 수 있거나 당장 막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관찰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본인의 일을 본인이 한 번 더 도전하고 해나갈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너무 차가운 눈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이들이 뭔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엄마 나 좀 도와줘 라고 말을 할 때 좀 머뭇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래 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필요하면 도와줄게. 근데 안 돼도 바로 오지는 말고 한 번만 또 해봐. 약간 이런 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둘째 아이 이야기가 다정하게 느껴지면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홀로 5호선을 타고 여행하는 우리 5호선의 사나이 둘째 아이 한정 파파라치세요. 네. 지금도 혹시나 파파라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 마침표는 언제 찍으실 건지 궁금한데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고 저는 중학교 3학년이면 누구나 그렇듯 이성에 관심이 생겼어요. 네. 느린 학습자인데 학습만 느려요. 사춘기 너무 제때 왔고요. 선택적인 느림 아닌가요? 네, 아이가 모든 분야에서 느리거나 모든 분야에서 빠르지는 않다라는 것도 저는 좀 많이 느껴요. 네, 근데 이제 유독 이성에 빨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된, 연락을 하게 된 친구가 있고 그 친구랑 내일 점심을 먹기로 첫 데이트인가요? 실은 이제 세 번째 여성이고요. 어머, 우리 둘째 그렇게 안 봤는데. 네, 젊은 애들이니까 걸음이 빠르잖아요. 중학생들이니까 거의 축지법을 쓰면서 걸어 다니더라고요. 얘네를 따라다니느라고 그 한여름에 정말 많이 뛰어다녔어요, 제가. 그러다 막 놓치기도 하고 막 다시 찾고 동네 바닥을 헤매면서 그랬는데 이제 좀 잠잠한가 했더니 이제 다시 세 번째 여성이 나타나서 그 여성과의 데이트에 이제 내일 또 선글라스를 끼고 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마침표는 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아니면 학교 모임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성에 관해서는 또 하나의 저한테 도전이 시작이 된 그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활동 재개.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중학교 3학년이니까 고등학생이 되겠죠. 그럼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또 한동안은 제가 그런 활동을 하다가 적응이 되고 나면 좀 쉬었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출동했다가 대학생이 되면 또 혹은 직장에 취직하게 된다면 또 이렇게 되겠죠? 스케줄이 늘 좀 바쁘실 것 같기도 하면서 선생님 모습이 그려져요. 이렇게 번거지 모자 쓰시고 선글라스 쓰시고 운동하시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들이 또 젊어 보여요. 첫째 아이는 좀 빠르고 둘째 아이는 좀 느린 아이인데 이렇게 속도가 다른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일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 책의 마지막 글이죠. 이혜진과 이지연 읽어보셨죠? 네. 그 챕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마치 내 얘기 같다. 엄마로서의 다른 나의 모습 혹은 인정받는 어떤 장소에서 관계에서 그 모습과 굉장히 초라한 내 모습 사이에서 저는 그 갭이 굉장히 큰 사람이잖아요. 속도가 빠른 아이를 두고 있으면 모두가 주변에서 부러워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빠른 걸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먼저 말을 떼면 굉장히 부러워하죠. 한글 먼저 떼면 막 세상 제일 부럽고. 민족 특성이야. 진짜 우리는 그냥 속도라는 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속도를 가지고 이 아이를 판단하거나 속도를 가지고 내가 너무 불안해하거나 혹은 또 너무 내가 막 으쓱하거나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아이 각자의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는 내가 결정을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속도가 대략 시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면서 그 속도에 맞추어서 한 발 뒤에서 따라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속도가 어떻게 되든 그것 때문에 너무 내가 안달복달 할 필요 없고, 그런다고 시속 1mm도 당겨지지 않더라. 아이들 속도 문제는 늘 부모님들의 관심이죠. 부모들의 기대보다는 못 미칠 때가 좀 있고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려나 싶은 생각들 많이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질문 받으실 때 뭐라고 얘기해 주시나요? 그 뉘앙스와 눈빛과 그 순간의 한숨, 이것까지도 저는 오프라인 강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현장에 오신 어머님들의 그게 생생하게 지금도 되게 떠올라요. 강의를 다 들으시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인 근거, 교육적인 정보와 함께 드리니까 그래 알았어요. 그냥 기다릴 건데 끝나면 근데 언제까지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항상 여쭙는 말이 있어요. 되묻는 말이죠. 그럼 안 기다리면 다른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그러면 없어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엄마들은 다 알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 알고 기다리지 않는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아니라 그냥 하소연이에요.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 말고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밑줄 그으면서 좀 봤던 부분 중에 선생님 그 상담하셨던 얘기가 좀 많이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나를 향한 지적이었다면 3 정도에 그쳤을 감정이 내 아이의 문제가 되면 300이 되어버리는 게 엄마다. 그래서 선물 같은 조언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글을 써주셨었는데요. 네. 그 학교 선생님의 조언이 좀 불편하더라도 사실은 좀 관찰자로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실 때도 있잖아요. 선생님들의 이런 조언들은 어떻게 좀 들으면 좋을까요?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모 말고 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이 아이를 위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 없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고 더구나 교육 분야의 전문가시고 많은 아이들을 늘 만나시는 분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는 속이 상하죠.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 때 감정이 상하잖아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내가 듣고 싶지도 않고 듣고 나서 기분 되게 안 좋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는 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지금 내가 듣는 게 낫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사회에서
발버둥 치면서 네, 상사들이나 막 그 회사나 이렇게 대학 선배들에게 차갑게 듣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듣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성장시켜, 발전시켜, 교정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얻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면 그냥 감정만 상하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게 선물 같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것들을 사실은 주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선물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이 나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되는 의무는 없는데 보니까 이 엄마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조언을 한 것 때문에 나와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비로소 정말 내가 너무너무 알고 싶고 궁금해서 내가 내 애를 잘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도 얻고 싶었던 그 조언들이 술술술술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까지는 선생님을 향한 그런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걸 받았을 때는 감정이 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그렇게 된 게 다 내 탓인 것만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책에도 이제 냄새 얘기를 썼죠. 저희 아이가 냄새가 나거든요. 사춘기잖아요. 아, 이제 청소년기잖아요. 네, 청소년기에도 이제 모두 나진 않더라고요. 나는 애가 있고 안 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 나는 거 선생님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을 거고 딱 그걸 듣는 순간 나한테 누가 냄새 난다고 한 것처럼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 순간의 감정은 그랬어요. 왜 애를 저렇게 냄새 나는 채로 집 밖에 내보내셨어요? 하고 아이의 문제인데 나를 비난하는 듯한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해하는데요. 그 감정 자체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고 아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은 좀 삼키자. 삼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또 뭔가 우리만의 해소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우석도 있고 김수현도 있고 손석구도 있고 현빈도 있고 우리에게는 이제 많은 남성 배우들이 계시고 아이돌 스타들도 있고 달달하고 맛있는 디저트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선생님께 표현하거나 막 풀어서 다시는 이 선물 같은 조언을 못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듣고 쿨하게 오케이 교정해보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는 잡아야 될까 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항상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조근조근 설명을 하면 다 이해를 해요.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리고 이게 너를 위한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다정하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 대부분이 그것에 설득되고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부모님은 일단 선생님한테 만약에 냄새 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감정이 상한 상태죠. 그럼 애를 보자마자 씻으라고 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애는 앞뒤 없이 갑자기 엄마에게 폭탄을 이제 두드려 맞고 그런다고 해서 씻지 않거든요. 예, 그런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을 좀 마음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건물 주인이 되어서 1층에 카페를 열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또 카페 사장님이 되실 결심을 하셨는지도 여쭤볼게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저희 큰아이한테 했어요. 엄마는 건물을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아이가 저한테 했던 그 질문 때문에 저는 이게 저에게 현실적인 꿈이 되었고요. 아이는 저에게 딱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서울에? 어떻게 살라고? 막 이런 게 아니었어. 돈 있어? 뭐 대출이야? 뭐야? 엄마의 능력을 인정해 준 거네요. 근데 이 건물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정말 카페를 열고 싶은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저희 느린 학습자 아이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던 시절에 거의 이제 검색하면서 밤을 지샜던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얘네가 커서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렵고 너무 좀 막막했어요. 이 아이들이 본인 그 자체로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친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능이 세분화되어 있고 기능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이마다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 일부 시설에서 다 같이 빵 포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그 이상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섬세한 단계 저는 가까이서 봤잖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친구는 다른 건 느려도 이걸 잘하는 친구는 네, 그 일을 하면 되고 네, 그랬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또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곳에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느린 학습자들을 알려주시면서 쿠키는 이렇게 굽는 거야. 커피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설거지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막 알려주시면서 서로 따뜻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좋겠다. 저 이 부분에서 이거 하고 싶습니다. 멋지다, 이윤이가. 진짜 꼭 이러셨으면 좋겠어, 선생님. 네, 그러려니까 이제 네, 월세는 이제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 네, 아메리카노를 10,000원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 건물에서 시작하면 너무 좋겠다. 진짜 너무 좋은 꿈이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느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또는 우리 사회에 바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 네. 너무 안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외모로 나타나는 장애가 없는 아이인데도 굉장히 외모가 독특해요. 그래서 한국인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 내릴 때까지 계속 쳐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네 식구가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쳐다봐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시선을 받고 있는데 더한 장애를 가졌고 더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선 속에서 살아갈까. 그게 되게 좀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도요, 좀 참아주세요. 네. 그게 더 많은 이런, 느린 학습자를 가진 부모님들이 더 많은 그런 느린 학습자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고, 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께서 너무 고충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으나, 이 아이를 배려하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은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다. 그렇죠, 맞아.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라도 배려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너무 감동이고요. 제가 그 덕분에 올해 저희 아이가 수학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고요. 그게 힘든 것만이 아니라 네,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가치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키우시는 부모님들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초라하거든요. 이렇게 느린 학습자 장애아의 부모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내가 이런 경우를 겪어본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 초라한 순간들, 비참한 순간들을 계속 만나요. 계속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녀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런 아이들은 다 치료실에 다니고 있고 치료실의 대기실에 가보면요. 정말 다 무채색의 외투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서로를 쳐다보거나 말을 섞지 않아요.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 네, 어두운 분위기에서 우리는 늘 있는 게 되게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조금 위축되고 어두워지는 게 있어요. 텐션이 점점 내려가고. 일부러 더, 네, 조금 밝은 옷도 입으시고, 네, 운동도 하시고, 내가 할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렇게 바닥으로 꺼지는 순간들에서 올라오셔야 되는데 이게 나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그 장애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늘 이렇게 만나면 저자세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매번 조심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저도 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런 뜻으로 맞습니다. 하셨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예민과 불안한 엄마들에 대해서 또 좀 쓰셨어요. 네. 사실은 또 오래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좀 예민하고 불안해서 좀 힘드신 어머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모두가 다 예민하고 불안해요. 원인은 내 탓이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졌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이 달라졌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는 걸 안 할 수 없어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빨리, 더 많이.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그건 이제 저처럼 욕심 많은 엄마만 그런 거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의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 이 시기에 이게 무조건 필요하다, 확실하다 라고 생각해서 무언가를 결심하지는 않더라고요. 다들 하니까 우리 애도 해야 될 것 같다. 다들 하는 것 보니 지금이 시기인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고려 대상은 내 아이는 고려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깝고요. 선택을 할 때 항상 주변을 의식하는 게 지금의 분위기고, 이 분위기, 휩쓸리듯 뭔가를 시키고 있는 분위기는 의대 열풍, 사교육 열풍, 그런 열풍들에 우리가 그냥 한 몸이 됐다. 네,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내 아이이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그리고 뒤처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는 항상 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회가 온 건 맞아요. 애들 다 하고 있고 우리 애도 할까 말까 생각하던 중에 어떤 학원에서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와요. 지금일까 아닐까 잘 모르겠으면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것 괜찮고요. 하다가 애가 힘들어하고 안 맞으면 그냥 그만 쉬셔도 괜찮고요. 선생님 쉬면 안 되잖아요. 딴 애들 레벨 다 올라가는데. 우리 애가 한 달 쉴 동안 딴 애들 레벨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부모님들한테 그 말씀을 드려요. 지금 쉬실래요? 고등학교 때 쉬실래요? 지금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얘가 번아웃이 와서 고등 때 공부를 놓아버리고 쉬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그땐 정말 다음 기회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다음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못 쉰다, 지금 아니면 저 학원에 못 넣는다라는 그런 조급한 불안함은 버리시면서, 다만 관계가 좋은 가정에서는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더라고요. 관계를 좀 붙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속도 사실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또는 불안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선생님처럼 우리도 아이들한테 다정한 관찰자가 되어서 아이랑 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